안녕하세요. 광복절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먼저 간단히 모두 발언하고 질의응답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과 남북 대화 거부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인지 정부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오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동해상에 미사일 2발을 날렸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와 분단 극복을 통해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자고 역설했는데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조평통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면서 뻔뻔스러운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똥줄을 갈기는 주제 등 조롱 섞인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나아가 북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남한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는 말로 통미봉남, 아니 남한을 배제하는 통미배남 방식을 노고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라며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고 야당을 겨냥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대화 지상주의가 북한의 몰상식하고 배은망덕한 통미배남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남북대화 거부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인지 정부는 즉각 답해야 합니다. 북한 비핵화를 담보할 아무런 장치 없이 기승전 북미 대화에 매달리는 태도를 지속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궁극의 목표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세에서 벗어나 한미 공조를 통해 북미 협상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미 협상이 북핵 동결로 마무리되고 우리는 아무 소득 없이 경제 지원만 떠안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산호맹 활동과 관련해서 제가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일부 기사화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산호맹 활동으로 이미 시정을 받고 국가에 의해 복권 조치된 마당에 조 후보자의 용공 혐의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색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사회주의 계급전쟁을 행동 강령으로 내걸었던 산호맹 활동을 두고 경제민주화 운동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몹시 부적절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기억합니다. 혁명 전위 조직을 표방했던 산호맹이 했던 사회주의 혁명 운동은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의 경제민주화 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산호맹 활동을 경제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며 국민들을 속인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왜 사회주의 혁명가로서 자신의 신념을 버리게 됐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국가 사법체계를 관장하는 다름 아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특이하게도 사회주의 논란과 자본주의 논란을 동시에 일으킨 역대 최초의 장관 후보자입니다.
산호맹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다가 사모펀드로 자본주의적 재테크를 했다 하니 눈부신 변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와 현재 20대인 자녀들이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사모투자 합작회사라는 긴 이름을 가진 사모펀드에 74억 5,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지 2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신고재산이 56억 4천만 원인데 전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다 하니 무슨 돈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하기로 약정한 돈은 해당 사모펀드의 투자약정금 총액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쯤 되면 조 후보자 가족이 해당 펀드와 특수관계에 있었던 게 아닌지 의문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20대인 두 자녀가 각각 3억 5,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5천만 원씩 납입했다고 하는데 자금 출처도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펀드 회사가 실제로 거둬들인 투자 자금과 투자 내역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공직윤리법상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이 아니라는 말로 또다시 말장난을 하고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와 가족이 해당 사모펀드 회사와 대체 무슨 관계에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한 것인지 투자 경위와 자금 출처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기 바랍니다. 당내 현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위가 원래 계획되어 있던 8월 15일을 기준으로 이제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지난 14일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마치면서 혁신안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당 선언에서 내걸었던 중도 개혁 보수 정당으로 당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지도 체제를 구축해서 내년 21대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혁신위가 내린 결론입니다. 손학규 대표 체제로는 총선 승리는 고사하고 총선 자체를 치르기 어렵다는 것은 손학규 대표를 뺀 나머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 대표가 저렇게 당권 욕심을 내면서 혁신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가 제안한 실행 계획을 관철시킬 책임이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혁신안 실행 계획 관철 방안에 대해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주말까지 많은 분들과 만나서 의견을 듣고 다음 주 중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있으면 질문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지소미아 파기는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이 국가 외교 정치적 문제를 경제로 치환해서 잘못된 행태를 벌이고 있는 일본과 우리가 그 길의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안보 분야의 부분까지 확대해서 동아시아 전반적인 안보 전략과 연계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제가 어제 기본적으로 다 페이스북에도 글도 올렸고 또 기자분들께 문자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시는 바와 같이 다소 허황된 그리고 실체가 없는 그런 내용들로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그리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 그것은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막연한 구호가 아닌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가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이전에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전히 그것을 지금 다소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묻혀 있는 것 같지만 그 진행 과정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일본 경제 보복에 더해진 것이지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 정부가 다시금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시장을 믿고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규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또 문 대통령이 어제 경축사 중에 궁극의 목표는 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또 어느 국민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대화 지상주의를 벗어나서 진정한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 속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그냥 단순 구애하는 형태의 대통령의 지금 방향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반응을 보았듯이 전혀 동의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승전 북미 대화에 매달리는 태도,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평화경제로 통일을 이루고 광복을 완성하자는 그 포부 또한 너무나 뜬구름 잡는 허황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전반적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뭐 지금의 상황들을 희망을 그려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은 뭐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실질적 측면에서 어떻게 그것을 구체화하고 만들어갈 것인지가 너무나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표님, 예. 그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상임위 관련해서는 연봉에 대해서는 다시 뭐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조국 유죄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잖아요. 그럼 바른미래당 차원에서는 조국 인사청문회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국 후보자의 경우 본인이 어느 한편, 그러니까는 과거에 학자 시절에는 이러한 공개적인 인사청문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다만 이제 본인의 재산이 공개되고 민정 속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을 조금 논란의 소지를 줄이거나 그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산 문제나 아니면 부동산 문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무리하게 좀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있고요. 지금 산호맹 관련해서 사과원이죠.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실정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은 부분이고 또 복권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뭐랄까요, 이제 소위 또 용공 프레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 건강한 논쟁의 담론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적이면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뭐 이런 것이 중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자가 언급한 내용으로만 봐서는 지금 시대의 그 사건들을 바라보는 현재 후보자의 입장에서도 전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제기가 좀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과거에 청년 시절 행동했던 뭐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과거 민주화운동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외치고 싸워왔는데 특히 이 산호맹과 사과원의 활동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체제 전복을 위한 반국가 단체 그리고 이적 단체의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적 단체의 사과원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이 실정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본인의 판단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그것에 대한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종의 사상 검증 아니냐 비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상 검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질을 한 범죄자가 지금의 상태에서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것에 대한 생각은 사상 검증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선거개혁 테스트 타임라인상 8월 말 투표율이 부결될 경우에 선거 결정은 논의적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제 개혁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김성호 씨간 사이에는 8월 말 처리에 찬성하고 있고 원내대표님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 말 투표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입장이 정리되는 건가요? 8월 말에 표결을 하게 되면 선거구 획정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부결되면 시간적 물리적 시간은 뭐 2달을 앞당기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시간적 여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제1야당이 끝끝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룰에 대한 문제를 합의 없이 다수가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우리가 국회 헌정이 계속 지속되는 한은 또다시 다수가 이러한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 자체가 국회 선진화법 내에서 선진화법 취지에 맞게끔 그래도 뭔가 협상을 더 촉진시키고 최소한의 방법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80일, 90일, 60일에 대한 숙려 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180일이 되기도 전에 120일 만에 그것을 표결로 강행하는 것은 그것은 패스트트랙 법 취지에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은 1월 22일 날 1월 달에 지금과 같은 절차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예측했다면
그 2달 전에 패스트트랙을 올리려고 노력했어야죠. 2월 달이나 1월 달에. 그렇지 못하고 나서 본인들의 계산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표결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법안의 찬성과 반대의 여부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패스트트랙이 5분의 3로 지정과 동시에 5분의 3 안에 있는 2분의 1의 단순 표결 과정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다면 패스트트랙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표결하면 되는 거예요. 5분의 3이 이미 찬성한 지정한 법률안을 그 안에 2분의 1이 있는데 왜 표결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왜 180일, 90일, 60일에 대한 숙려기간을 뒀는지 그 입법 취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8월 말 표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 수준으로 두면 시간은 한국당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빨리 협상을 통해서 선거법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타결을 도모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말씀에 그 혁신과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방향이라든가 아웃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이 상당히 오랜 시간 이렇게 내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혁신위를 출범시켰고, 더군다나 그 양측의 의견이 다른 것들을 조율하면서 한 겁니다. 그것을 그 책임에 대해서는 손학규 대표에게 있는 겁니다. 그 주대한 혁신위를 출범시킨 장본인이고 또 혁신위를 제안했던 장본인이면서 그렇게 지금과 같이 혁신위를 또 아무런 활동을 결과를 내지 못하게 무산시킨 것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당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위 위원들이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들어낸 그 소중한 그 혁신안을 최대한 어떻게 실천해 낼지를 고민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것들을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의원님들과 또 구성원들과 논의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하태경 의원 윤리위 건 관련해가지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냐고요? 그거는 뭐 여러 말들을 많이 듣고 저도 언론에 난 걸 봤는데 그런 정치가 있을 수가 있을까? 저는 아무리 막 가더라도 그렇게까지 정치를 희화화하면서 윤리위를 본인의 당권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사용할까? 그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없으니까. 다음 주쯤에 이제 혼합 선언 네. 혼합 선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과 혁신이라는 게 연계가 될까요? 그 손학규 선언이라는 것도 좀 웃기지만 그 뭐를 발표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발표가 되면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당의 앞으로의 방향 진로, 그 혁신위에서 준비했던 그 실천 계획들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요. 손학규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